자, 이번 강좌는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과 달리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파트 부분은 구조 안전적 측면이죠.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를 갖다 했지만 지금 이제 건축물의 구조 설비. 자, 이게 원래 생뚱맞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하고는 좀 약간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 문제 때문에 짚고 넘어갈 몇 가지가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지진 때문에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가 좀 강화된 것 때문에 일부의 개념만 좀 체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이래도 이거 뭐에 관한 사항이면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보면 기능이 있겠고 미관이 있겠고 환경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전에 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 중에서 뭐가 필요하면 오늘날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지진도 있겠고 또 구조 기술사, 구조 계산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의 내용을 갖다 본다면 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강화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전 거는 우리는 3층이었지만 지금은 층수가 2층인 경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2층, 종전에 3층이었지만 그만큼 강화시킨 겁니다. 2층 이상.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목구조 방식, 즉 한옥 같은 거죠. 그래서 한옥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층 이상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연면적이 종전보다 엄청 강화됐죠. 자,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구조는 또 강화시켰죠. 목구조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종전보다는 엄청 강화됐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서 여기 있는 한옥 구조는 좀 더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져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빠지는 것이 있죠. 이 연면적 200제곱미터에서 빠지는 것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축사라든가 작물 재배사 이런 경우들은 여기에서 빠진다. 또 표준설계 도세에 의한 것 역시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있겠죠. 높이는 13m 이상, 13m 이상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처마 높이가 있겠죠. 처마 높이 여기는 9m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전과 다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 다음 우리가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요걸 갖다가 이 기둥이 있다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뭐라 하느냐 경관이라고 합니다. 그 경관 자체가 얼마를 기점을 할 거냐 우리가 종전하고 봤을 때 요거는 10m를 기점으로 합니다. 10m 이상. 그래서 이 10m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국가 문화가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에 의한 것으로서 문화가 있겠고, 또 국토교통을 정하는 지진 안전구역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와 달리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안전구조 확인할 때 여기다가 구조와 관련된 관계기술자 협력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관계기술자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건물이 대형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이 앞에는 2층이었지만 6층 이상, 그 다음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있겠고,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불특정 다수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준 다중 이용 건축물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또 여기 지진과 관련된 지진 안전구역에서 지진 구역이라는 게 더 낫겠죠. 지진 안전보다 지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그 관계 기술자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점 하면 기출 체크 문제가 있겠죠. 과거 문제지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국토교통청이 정하는 구조 기준 및 구조 계산에 따라 그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이게 과거의 개념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2층 이상이니까 5층은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에 처마 높이가 우리가 9m니까 12m 당연히 되겠고 높이가 13m 이상 당연히 되겠죠. 왜? 15m니까 15m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연면적 그랬으면 연면적 200쯤 더 엄청 강화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될 수 있겠고. 그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가 여기 기둥과 기둥 경관이 있죠. 경관은 10m, 8m니까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니까 특수구조 건축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확인에 대한 특례를 갖다가 정해주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하거나 대순하는 경우 또는 건축주는 착공 신고 전에 국토교통을 정하는 데 따라서 바로 구조 안전에 관해서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뭘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겠고 그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며칠 내 15일 내에 가서 전문위에 심의 안건을 산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심의 결과가 이의가 있다. 그러면 1개월 내에 가서 허가권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 결과를 갖다가 그 건축주는 착공 신고 때 반영하도록, 즉 안전을 갖다 그만큼 강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층 건축물 있죠. 우리가 이 고층 건축물에 대한 이 고층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문제죠. 그래서 특히 이 고층 건축물의 피난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피난, 특히 화재와 관련됐을 때 피난과 관련된 안전관리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국토교통부로 정해져 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갖다 볼 수 있겠죠? 30층 이상이거나 우리가 일반적 층수를 모르면 4m를 1층으로 본다 했죠. 그러면 4, 3, 12, 120m 이상을 갖다가 보면 이런 걸 갖다가 고층 건축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건물을 갖다 보면 초고층 건축물이 있겠고 준초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자,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자, 이게 지표면을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표면인데 이 건물 자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50층 이상이거나 그럼 50층이니까 4, 5, 20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그럼 우리가 롯데타워, L타워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555m 아닙니까? 그죠? 123층. 그런 건 뭐라 했어요? 초고층 건축물. 그럼 우리가 63빌딩 같은 경우는 원래 60층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50층 넘었기 때문에 뭐라 볼 수 있어요? 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가져갔을 때 여기는 화재라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 이상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 이 빨간 것을 뭐라고 지칭하면 이걸 갖다가 피난안전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을 가져오는구나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고층은 고층이지만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되지 않는 것, 즉
여기 보면 무슨 소리냐. 앞서 얘기했죠.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면 고층이라는데, 그럼 고층 건축물 중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요 사이, 요걸 갖다가 뭐라면 준, 초, 고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응? 준, 초, 고층. 그래서 고층 건축물을 다시 두 가지 나누는 거죠. 준, 초, 고층과 초고층으로 나누는 거는. 그럼 이것도 맞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우리가 옛날에 그 3.15 할 때 그 빌딩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 것들 갖다 보면 대개 층수가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새 보면 30층 이상짜리도 있지만 50층이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초고층이라고 그래요. 그래 준초고층 건축은 여기도 피난안전구역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피난안전구역을 두느냐?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요게 40층짜리다. 아니 40층짜리다. 그럼 이거는 준초고층입니다. 준초고층 건축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층수의 2분의 1. 자, 해당 층수가 있잖아요. 그럼 40층의 2분의 1.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20층 아닙니까? 그러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에서 걷다가 뭘 갖다 두냐면 바로 여기가 20층이라면 밑으로다 15층이나 아니면 25층 둘 중에 하나였다가 둘 중에 하나였다가 역시 뭘 두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피난안전구역을 둬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였다가 피난안전구역을 둬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역시 이제 27회 문제 나왔던 걸 갖다 풀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건축법령상 고층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가론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그렇습니다. 그럼 63층이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갔으니까 초고층 아닙니까? 초고층 190m, 즉 200m는 안 됐지만 어느 둘 중에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초고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피난층 또는 지상철처럼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철로서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그래서 30개 층마다 몇 개 하나를 갖다 둔다 하는 걸 볼 수 있게 하나 이상.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초고층이라고 되는 거고 30개 층 그다음에 한 개 이상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옥상 광장이라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보면 자, 건물을 짓게 되면 자, 이게 옥상이 있습니다. 그 옥상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난간이 있다. 그럼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나 아니면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하는 계단이나 아니면 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왜 이걸 갖다 두게 되느냐? 난간을 두는 것은 이게 옥상에 이제 광장을 두게 되는 건 역시 안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겠고, 그럼 이건 몇 층 이상이면 되게 5층 이상이면 이종 근린생활종 공연장, 종교 집회장, 또 인터넷 컴퓨터 임시 시설 제공업소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당해용도 바닥면적합계 각각 얼마냐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집회 시설은 꼭 조심할 것이 있어요. 시험 문제 만약에 나왔다 하는데 정 모르겠다 그러면 동식물은 나오면 무조건 배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전시장도 있다는 알 수 있어요.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주점영업, 또 장례식장 이런 경우는 다주회사는 운지돼 있죠. 그렇죠? 화재라면 대형 인사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다가 옥상 광장을 두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옥상 광장을 둘 때는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세요. 여기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나 얘기해 보세요. 1층이고 2층이다. 그럼 2층 이상서부터 자 여기다가 난간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노대 이상의 노대 바깥으로 돌출되는 걸 노대라 합니다. 노대에다도 난간을 둬야죠. 그럼 여기나 이 난간들은 얼마냐면 1.2m 두둑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노대란 말을 갖다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대란 건
건물 있잖아요. 그럼 건물의 외벽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노대라고 합니다. 그럼 아파트의 경우 여러분들이 발코니 역시도 노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이 있기 때문에 가서 여기다가 난간을 두둑댄 거예요. 난간. 그래서 이 난간 높이가 바로 뭐가 되면 1.2m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간 높이, 옥상 광장 이런 경우가 있다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대피 공간을 두드럭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이라는 건 왜 두게 되는 거냐 하는 걸 보면 이 용어를 알아두세요. 아까 피난안전구역과 대피 공간, 얘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느냐면 우리가 용적률 산정 시 그 연면적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배제가 되는 건데요. 자, 이 대피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보자고요. 지금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게 11층이다. 자, 11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뭐가 포인트라 보면 11층 이상층이 중요한 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1층 이상의 층, 여기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여기 11층이 아니라 11층 이상의 층에 바닥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여 옥상에다가 뭘 두둑했냐, 이렇게 헬리포트를 두둑했다. 헬기 정치장과 관련된 거죠. 헬리포트를 둔다. 그럼 이 같은 이 헬리포트를 뒀다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 안전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바닥면가 1만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여기 글자로 보면 양쪽에 11, 그 다음에 1, 한자로 다 1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헬리포트.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이게 뭐냐니까 또 한진택배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헬리포트 두게 돼 있다. 그럼 11층이 아니라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평슬랍은 되는데 이게 평슬랍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요. 즉 경사가 졌어요. 경사진 지붕은 헬리포트를 못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안전 문제 때문에 요 밑에다가 바로 공간을 두는 거예요. 이걸 갖다 대피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피 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22회 거죠.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의 주위에는 난간 1.2m 이상의 난간을 그러니까 주위에 높이 1.2m 이상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3층에 있다면 2층 이상서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층 이상 3층에는 그러니까 맞는 소리겠죠. 그다음 2번 보면 건축물의 5층 이상 전시장. 그런데 자, 봐봐요. 5층 이상은 해야 되지만 제가 전시장하고 또 뭐는 안 된다 그랬습니까? 전시장하고 동식물자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 틀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1층 이상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또 얼마예요? 1만 제곱미터 이상. 9층까지 안 됩니다. 옥상에 헬리포트를 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보면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2,000제곱미터인 전시장. 그러면 자, 이 전시장은 뭘 갖다 두지 않습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보면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됐다면 그 기본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외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보면 건축물의 5층인 판매시설이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이 거실의 바닥 면적가 1,0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 층부터 지상층으로서 통하는 5개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건 5층 이상인 것으로서 문화 집회시설 중에서 집회시설 하나다.
이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역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가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건 좀 이런 거는 과거에 출제됐도록 지금 다시는 출제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보면 방화 제한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죠. 이 방화 제한 건축물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 이거는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냐 아셔야 되겠죠. 이쪽에 있는 건축물과 이쪽에 있는 건축물은 상호 극의 문제돼서 나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원칙적으로 함께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쓰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보면 암기 코드 자체를 갖다 이렇게 암기해도 됩니다. 자, 의류 공장에서는 위험 공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살짝 응용을 해줘요. 그래서 얘와 얘는 같이 져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의류 공장에서는 위험 공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대형 화재 사고 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화재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재 관련. 그러면 여러분 아마 영화 같은 타워링 같은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화재에 대한 엄청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면 의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 우리가 공동주택, 그 다음 장례식장 이런 경우와 여기면 위락시설, 위험물 또 우리가 여기는 공장, 그 다음 정비공장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같이 짓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화재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았었고요. 또 뭐 근자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뭐 시랜드도 있었고 어린 유치원생들 또 그다음에 인천 그 호프집 방화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노년 쪽에서도 역시 뭐가 있어요. 그 고시원 앞에다가 방화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처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져서는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져서는 안 되지만 이 중에 가능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숙사하고 공장을 같이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기숙사하고 공장을 같이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또 오늘날 이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이 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용도의 복합 용도의 건축물이 등장할 수 있어요. 다만 주거랑 기타에 대해서 출입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엘리베이터 이런 것에 있어서 차단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그 정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제 어떤 형태로 바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근린상업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사업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명칭을 재개발로 이제 법이 개정되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교재 나오고 나서도 또 일부가 언제 아주 안 좋아졌죠. 이제 시험 시행일을 기준점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두시고 언제든지 그런 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언제든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초고층 건축을 할 수 있다면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범 방화 또 소음 악취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별도의 구분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더 안 되는 거 있다. 안 되는 거는 노유자 시설 중에서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에서 도소매시설 알겠죠? 이거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독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 다주택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단독만이 아니라 그럼 이런 경우에 다중주택 하숙집을 연상하면 되고 다가구하면 19세대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연상하시면 되겠죠. 공동주택에 뭐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조산원과 이게 노년동 그 화재 사건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생활시설, 소위 옛날에 경우 고시원. 고시원하고 자 고시원 옆에 조산원이 있는데 그 고시원에서
연인 관계 인사를 안 만나준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불을 갖다가 질렀잖아요. 그럼 누가 더 문제되냐? 그쪽이 문제될 게 아니라 성인들 문제. 옆에 있는 조산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어떤 우리한테 안 좋은 선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계벽을 갖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계벽은 뭐 때문에 설치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소음이라든가 그렇죠? 세대 간의 소음 방지를 위해서 분명히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방지를 위해서 단지 국토규칙을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가구 간에 또 공동주택, 근데 기숙사를 제외하고 세대 간의 경계벽, 특히 거실, 침실 등 용도 사용하지 않은 발코니 부분 제외입니다. 발코니가 언제든지 공간이 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의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 중에 병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중에 학교의 교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에 객실 간의 경계벽, 그 다음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중시설 호실 간의 경계벽, 고시원의 호실 간의,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의 경계벽, 그 다음 노인요양시설 호실 간의 경계벽,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소음 문제. 그러면 그런 문제가 26회 때 나왔죠.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렇습니다. 자, 숙박시설 객실 간에 분명히 해줘야 되겠죠. 공동주택의 기숙사 해야 되겠죠. 판매 상점. 상점 언제든 틀 수 있어요. 옆에와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죠. 돗대기 시장 같다 하는 상점은 상호 열려 있어서 경계 없이 알겠죠? 이렇게 하는 통상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열린 상가. 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실간, 그다음에 의료시설 병실간 이런 것이 문제되는 거죠. 그다음 또 우리가 층간 바닥. 네, 이 층간 바닥도 역시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소음에 대한 문제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층간 바닥인데 여기 층간 바닥에서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들 화장실은 제외가 됩니다. 왜 화장실이 제외가 되냐면 화장실은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거기 통하는 설비 닥터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오수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울림통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만약에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또 방송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싸워서는 안 되지만 만약 하게 되면 애들 혼내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먼저 닫아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거기는 그 층간 소음 문제 알겠죠? 이 자체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주택, 단독 중에 다가구란 말에 19세대 이상 하는 경우에 19세대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공동주택, 그다음에 단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거기는 그 소음 문제 이게 다 배제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이종 근린생활시설 단독, 그러니까 다중 생활시설, 숙박시설 중에 다중생활, 즉 고시원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다음 이제 이건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있냐면 범죄 예방. 그럼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역시 건축물 또 설비 이런 것을 고시해야 되는데 범죄 예방 기준이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 소위 우리가 쓸 때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CCTV라고 많이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첫째가 뭐냐? 공동주택 중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자,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점이 다 300세대가 기준점이 되지만 여기만큼 500세대라는 꼭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500세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판매는 소매점. 소매점. 그다음 우리가 이종 근린생활 다중생활. 그다음 문화 집회시설 중에 동식문화. 무조건 동식문자 나오면 우리 공법 시간에 무조건 배제 쪽으로 많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교육연구시설 연구소나 도서관. 그다음에 노유자
그건 연구소나 도서관은 제외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그다음 업무 시설 중에 오피스텔, 그다음 숙박 시설 중에 다중 생활 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는 뭐하냐 방범 CCTV 같은 걸 갖다 설치하도록 방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차면 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뭘 하는 거냐 그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릴 차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기 따라서 가리는 거. 그래서 차면 가리다, 면 앞면.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여기가 이웃대지 경계선인데 이웃대지 경계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2m 이내 여기에 창이 있다면 우리가 남의 사생활이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 설비와 관련되는데 안전 문제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승강기에 관한 사항이죠. 승강기. 승강기에 관한 승강기 그 안전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는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사 보들이 보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나타난 승강기 개념하고 지금 건축법에서 나타난 건 다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축법에만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축법상에 보면 승강기를 갖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용 승강기가 있겠고 그다음 비상용 승강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승용 승강기다 그래 됐으면 승용 승강기란 말은요. 우리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6층 이상으로서 동시효과입니다. 으로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승용 승강기를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대통령이 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승용 승강기를 갖다 안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안 두느냐?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예전 아파트를 갖다 보면 이 아파트가 6층짜리죠. 6층인데 각 라인마다 직통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마다 직통 1호와 2호 라인, 3호와 4호, 4호와 5 이런 라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 직통 계단 있잖아요. 직통. 언제든지 피난처를 나갈 수 있는 계단을 직통 계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층까지 바닥 면적 자체 300제곱미터 있는 데마다 직통 계단이 있다면 승용 승강기 안 둬도 돼요. 6층 아파트인데 승강기 없는 아파트 있습니다. 그다음 비상용 승강기다 엄청 강화시켰죠. 옛날에는 우리가 40층을 기점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왜 41m를 넘는 40층이 아니라 그 10층을 기점으로 했는데 지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31m 30m 넘는 것 중에 자 넘게 되면 자 일단은 비상승강기 1대를 갖다 두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얼마까지?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까지는 1대를 두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보면 더 추가될 수는 1대 플러스 바닥 최대 면적이 얼마인지 몰라도 1500까지 1대를 뒀으니까 이걸 뭐로다 하면 3000제곱미터마다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뭐야?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한 대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지능형 건축물이라는 것. 지능형 건축물은 누가 인정해 주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해 주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인증기관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인증기관이 바로 어떤 경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나올 건 없겠지만 신청을 해서 국토장관이 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 이런 건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지능형 건축물, 인텔리전스 건물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가서 조경을 갖다 완화시켜줘요. 100분의 85. 그다음 우리가 용적률 높이를 100분의 115. 그만큼 뭐라고 하시면 완화시켜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챕터 5에 있는
개별 건축 규제란 말이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온다? 개별 건축 규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 건축 규제다 이런 말 썼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개별 건축 규제를 갖다 한다 이런 썼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건 대개 이제 이쪽 뒤쪽에 보면 대개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많이 출제는 두 문제까지 출제되는데요. 우선 뭐가 있느냐? 규제할 때 우리가 보면 이거 보세요. 건축물의 규제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배운 적 있죠. 지금 여기 건축법에서 배운 거예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게 있겠고 다음 건폐율이 있겠고 용적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18년 전에는 다 이게 건축법에 있었어요. 건축법에. 그래서 과거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고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건축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행위 제한을 같이 국토계획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도 우리가 주어지는데 자 건축법에서 가져온다면 여기는 건축물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 거고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이 있겠고 용적률을 여기서 국토계획법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해 줄 수 있는 거 이것뿐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요까지는 건축법이지만 요 제한은 국토계획법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걸친 경우를 갖다 배웠는데 걸친 경우 국토계획법에서는 얼마를 기점으로 했느냐. 원칙론만 얘기하면 100평을 기점으로 33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30점을 넣으면 각 잡고 330 이하인 경우는 바로 여기는 그 중에 큰 쪽, 녹지역 빼놓고 큰 쪽을 따라갔고 얘는 가중평균가로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요. 건축법에서는 뭘 따라가느냐. 과반에 속하는 거. 너무 반이 넘었다. 과반에 속하는 걸 따라가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에 속하는 걸 따라간다는 거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화지구에 걸쳤다. 그럼 이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이 같습니다. 뭐뭐는 같다 보시면 방화지구하고 또 거기면 녹지지역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방화지구다 그러면 방화지구는 건축물이 걸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지가 있는데 대지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그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건축물이 50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500제곱미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방화지구에 걸쳤어. 100제곱미터가. 그러면 이 500제곱미터 전부가 다 방화지구가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방화벽을 구획합니다. 여기다가 지나가는 경계에다 방화벽을 구획하면 각자 걸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녹지지역에 걸쳤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녹지지역에 걸쳤다는 말인데 녹지지역은 무조건 각자 걸 따라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일부가 개정됐어요. 국토계획법은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녹지지역이면 예외가 됩니다. 녹지지역이면 예외가 돼요. 그럼 녹지지역 가장 너무 작은 게 녹지지역이다 그러면 다른 걸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큰 쪽을 따라가도록 있어요. 큰 쪽, 그 중에 큰 쪽을 따라가도록 돼 있다 하는 것. 이거는 국토계획법 얘기고 건축법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 배웠죠. 자, 그럼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개념을 갖다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었죠. 건폐율은 뭐를 건폐를 했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이따 보겠지만 건축 면적 비율은 바로 건폐율이고 그 다음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적자라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이 적자는 보이게 쌓는 거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하고 여기 있는 연면적하고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4가지 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거, 그 다음 앞서 배웠던 피난 안전 구역이라든가 또 대피 공간 얘네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보면요. 그거 나왔죠. 자, 한번 문제를 갖다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336페이지 보면 건축법령상 1000제곱미터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놨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의 건축물로서 그러면 연면적 합계란 거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자, 가서 지하 2층, 지상 5개층이 했습니다. 얘는 지하층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1, 2, 3, 4, 5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겠죠. 그럼 평지붕이라 했고 건축 면적이 얼마냐? 자, 건축 면적이 500입니다. 건축 면적이 500. 500. 그럼 이건 건축 면적이 500이고 그럼 이게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그럼 건폐율은 자, 50%는 건 알잖아요. 근데 지금 건폐율 구하라는 소리 아니죠. 용적률 구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용적률은 뭐랬어요? 여기 보세요.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죠. 연면적. 그러면 자, 대지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1000. 그다음 여기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죠. 바닥 면적이 480이 있습니다. 그러면 480 곱하기 5. 왜 5개층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2400 나오죠. 그러면 자, 여기를 갖다가 100분율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40이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고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그 다음에 평지붕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용적률이 150%다. 이 경우 바닥 면적은 얼마냐? 이걸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개념을 구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라 했죠. 용적률을 얼마나 했습니까? 용적률을 150. 150. 자, 용적률이 150이야. 그럼 150인데 대지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160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각 층의 건축 연면적이 얼마냐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100분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면 5, 6, 30. 자, 그러면 240. 그럼 자 보세요. 이게 240입니다. 자, 그러면 240이면 가서 층수가 몇 층이나 했습니까? 여기면 3층을 했죠. 그럼 나누기 3 하게 되면 바로 240 나누기 3, 3824. 자, 80제곱미터네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8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대지 분할 제한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지 분할 제한이란 건 짜투리 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짜투리 땅이 되면 비효율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대지라면 무슨 법 적용받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대지라면 어느 벌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그거는 국토계획법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서 되어지는데 자 우선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또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이건 잘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 단순하니까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고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될 것이냐 이런 것을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자 이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기 도로가 있어요. 여기 대지가 있어. 그럼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그럼 상업지역인데 제가 여기다 건물을 여기다 건물 줬어. 그러고 이게 내가 너무 벅차니까 쪼개겠다.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600제곱미터다. 그러면 상업은 150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필지로 다 나눌 수 있느냐? 1, 2, 3, 4. 면적은 변함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대지 면적의 건축물 연면적이라면 여기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세요. 도로에 접했는데 이 사람 도로에 못 접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폐율 용적을 초과해서 안 되는 거고 대지와 도로가 아닌 게 2m에서는 접해야하는데 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려면 여기서 나와서 이런 형태로도 하게 되면 당연히 쪼갤 수 있겠죠. 면적상으로 다. 도로를 이렇게 안에다 내준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무적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대지 안에 공지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일조 확보를 하는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바로 그 기출 문제를 보면 자 나와 있죠.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은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지역은 뭐였어요?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 60, 기타 60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을 고르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바로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강좌는 면적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